자, 직권남용죄 이어서 계속합니다. 자, 먼저 판례 보시면 우리 조문을 보게 되면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럼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무조건 다 직권남용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이 단순한 보조자에 불과했다면 그것은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면 본죄가 성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죠. 자, 밑에 남대문 경찰서 사건에서 별표를 쳐보세요. 자, 이것은 1번, 2번, 3번이 모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먼저 1번 권리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명기된 권리 하나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법령상 보호가치가 있으면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권리에는 범죄수사권도 포함됩니다. 동그라미. 자, 그럼 올라가 볼까요? 자, 올라가서 사실관계를 읽어보는데 이 부분을 좀 지워주세요. 여기까지를 지우세요. 잘못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상급 경찰관 갑은 자, 범죄 수사를 지도하고 광역수사대를 운영할 권한을 남용하여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중단시켰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럼 어떡하나요?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는 저절로 사라지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했잖아요. 그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남대문 경찰서에 이첩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하나의 사건인데 지금 수사 중단이 나와 있고 이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고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항사항적 경합이 됩니까? 뭐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쟁점이 수사 중단에 있는 건가요? 이첩에 있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중단에 있겠죠. 그쵸? 그런 점을 착안해서 판결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 보시면 상급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켰다. 수사 중단 밑줄 그시고 그리고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하였다. 이첩 밑줄 그시고 라고 했을 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며 그 밑에 줄 보시면 이는 하나의 사실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그만 것이 시험 나오지 않고요. 자, 마지막 봅니다. 이 두 가지 행위 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만 될 뿐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뭐는 아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즉 쟁점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수사 중단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이첩에 있는 것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 중단이 바로 뭡니까?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직권남용죄만 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죄가 다 되고 상경이 되거나 실경이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자, 다음. 자, 도청기 사건도 별표를 치시고요. 자, 그 밑에 개인 휴대통신 사건도 이것은 1번만 별표 쳐보세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왔는데 자, 먼저 메뉴 판례 가볼게. 정보 담당 경찰관 갑은 증거 수집을 위하여 A정당 지구당 집행위원회에서 쓸 회의 장소에 몰래 도청기를 마련해 놓았다가 회의가 개최가 되기 전에 발각되어서 제거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회의 시간이 10분가량 늦어졌다. 갑의 지적이 뭘까요? 라는 거예요. 직권남용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응? 지금 발각은 됐잖아요. 그런데 제때 열려야 할 회의 시간이 10분가량 늦어졌다는 거야. 그치? 회의를 연다. 정당에서 회의를 연다는 권리. 회의를 연다는 권리가 지금 10분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회의 10분 늦게 시작되었으니까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보아서 본죄의 기수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도청 장치를 하였다가 이 도청이 뜯겨져서 도청을 못했잖아요. 못하였다면 결국 회의 진행은 도청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된 사실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죄의 기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수처벌 조항은 더욱 없기 때문에 본죄 미수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냥 무죄다 하는 거예요. 물론 주거침입죄는 되겠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회의 시간 10분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회의 내용이 까발려지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밑에 판결문지 보시면 본죄 기수가 되려면 그 회의 내용에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저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수 자체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 저해가 없기 때문에 기수가 될 수가 없고 그럼 미수가 되느냐? 미수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본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회의 진행 자체가 도청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과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죄 기수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주거침입죄 파트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그 밑에 구체화된 권리가 현실적으로 방해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기수 처리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논리로 그 결과가 방해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본죄는 무죄다 이런 말이. 위에 거랑 똑같죠? 그쵸? 자, 그러면 밑에 거 볼까요? 정통부 장관이 개인 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류 심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배점 방식을 변경하였다. 요거 세모하였다. 결국 그래서 최종 사업관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무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배점 방식을 변경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올라가 보시면 자, 정통부 장관 갑은 개인 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국장으로부터 LG텔레콤, 에버넷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날 이미 공고된 평균 배점 방식을 통신위원회 심의나 공고 없이 임의로 전무 배점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꾸죠. 그래서 결국은 LG텔레콤이 선정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땠는가? 그 배점이 2.2점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에버넷이 심사 결과에서 LG텔레콤보다 약 0.38점입니다. 0.38점 앞서 있는데 이 0.38점 앞서 있었다는 것이 밑에 보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구체화된 권리가 현실적으로 방해가 되었을 때 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구체화된 권리라고 지금 0.38점이 앞서 있었는데 0.38점이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 하냐면 각주에 나와 있지. 각주를 보시게 되면 약 0.38점이 앞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이 권리가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죄는 기수도 아니고 미수는 아니고 결국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배점 방식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본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본죄 성립을 인정했던 판례를 좀 보겠습니다. 자, 검찰 고위 간부가 4살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 처리해라. 그만두고 종결 처리 동그라미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자, 검사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밑줄 그시고 수사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수용자에 대한 소환 요구, 출석 요구를 하게 한 것은 역시 직권남용을 했다는 거죠. 해군 법무실장이 국방부 감찰수사관 갑에게 군내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기밀사항을 보고하게 하였다. 누구로 하여금 국방부 검찰관 갑에게 보고하게 한 것은 역시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나와 있지. 이 국방부 검찰수사관 갑은 법무실장에게 보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무 자체가 없었는데 그걸 보고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직권남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순경이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의무 없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죠. 이것이 직권남용이고요.
정책실장이 특별 교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 결정을 하게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고요. 민정수석 비서관이 당초 예정된 공개 입찰 방식이 아닌 이 수의 계약으로 하게 한 것도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사개장 또는 총무 과정이던 피고인들이 불이익당할 것을 우려하여 그 부탁대로 심사평정을 하게 한 거, 이것도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지금 허가하도록 하였다게 하는 것이 직권남용이고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 배정하게 한 것도 직권남용이고요. 교육감이란 자가 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임명하게 하였다는 것이 직권남용을 하게 한 거고요. 시장이란 사람이 평경 순위가 정해졌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거죠. 변경하게 한 것도 직권남용이고 정해졌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변경해서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재경부 장관이 대출 신청이 거절당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하도록 하게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을 부렸다는 거고요. 자, 안 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서 불과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검사가 고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게 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형사법에서는 기소 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공소제기에 관해서 검사에게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불기소 결정하였다 해서 이것이 직권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자체장이 추천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이건 재량이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장이 추천서 발급해 주는 것은 이 사람의 고유한 재량이기 때문에 이 재량권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에도 대학 교수 찾아가서 교수님 저 어디 취직하려고 하는데 추천서 한 장 써주세요 라고 하면 싫은데 나 안 써줄 건데 이거 직권남용인가요? 그건 그 사람의 재량인데. 다음 당직대 조장이라는 사람이 하급자에게 다른 이유로 계약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적 제재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자, 5번 출제가 잘 됩니다. 별표 쳐두시고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들에게 기업 메세나 활동은 이니까 특별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하세요 라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 기업 메세나를 혹시 TV나 인터넷에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기업 메세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정부의 후원도 있고 국민들이 그 대기업의 제품을 사주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은 국민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정부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돈의 일부를 국민들 국가를 위해서 지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한다. 그치? 그게 바로 기업 메세나입니다. 메세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재벌그룹이 그 기업 메세나 협회에 가입을 해서 전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이것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거야.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 의무 있는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6번을 보시게 되면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한국조폐공사죠.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여했다는 것은 직권남용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왜 안 되는가요?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한국조폐공사 쟁의에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어요. 없다. 그래서 본죄가 되지 않고
노조법 위반죄는 됩니다. 근데 형법상 묻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죄는 되지 않아요. 업무방해죄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 치안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기자 간담회에 참고할 메모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했을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자 간담회에 참고할 메모 작성 세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 치안본부장이 갖고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관적 요건. 자, 본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의라고 하는 것은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 동그라미 1번, 그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고의가 충족하는 거예요. 자, 판례 2번이 잘 나오기 때문에 2번 체크하시고요. 접견 업무 담당 교도관이 행영법에 근거하여 그 접견 신청을 거부를 합니다. 파란색으로 접견 신청 거부했다, 세모 치시고.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서, 즉 법에 근거해서 접견 신청 거부했기 때문에 이 담당 교도관에게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유가 형집행법, 과거의 구행영법이죠. 여기 근거해서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변호인 현행범 체포 사건이네요. 자, 판례 보시게 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관이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빨간색으로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이 경찰관에게는 본죄가 성립한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실관계는 읽어보시고요. 판결 요지도 이 정도면 됐어요.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 체포 감금죄를 볼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 미수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침해범이고요. 자,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수석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체포 감금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됐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집행관도 주체가 된다고 보고 있네요. 자, 직권을 남용해서 본죄가 되는 것입니다. 직권과 관계없이 했다면 일반 체포 감금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집행관이 채무자를 집행관의 간실에 감금했다. 감금 동그라미. 그러면 불법 체포 감금죄가 되는 거예요. 자, 법정 절차 없이 감금했다고 해도 죄가 되는 것이고, 자, 밑에 것은 간접정범 할 때 나오잖아요. 검사 판사를 기망했다. 기망 동그라미. 그래서 구금하였다면 간접정범이 된다. 그거 맞습니다. 이 검사 판사는 도구가 되는 거죠. 영장 없이 함부로 구금하였다.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거절한 채 동그라미 치시고, 대기실에 10분 동안 20분 동안 하게 한 것도 뭐가 됩니까? 불법감금죄가 되죠. 자, 폭행가혹행위죄가 나와 있는데요. 조문 읽어보시고요. 자, 이거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미수가 없다는 거 경찰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수가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불법 체포 감금죄밖에 없어요. 자, 밑에 판례. 검사나 수사관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폭행과 과학행위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정당히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피의사실 공표죄부죠. 공판 청구 전이죠. 공판 청구 전에 알렸을 때 본죄가 되는 것인데 판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헌정사상 판례는 하나도 없다. 정치권에서 정치인들만 떠드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가능성 없고. 자, 공무상 비밀로 설정해보죠. 자,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본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자, 조문 자체는 법령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법령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그 외의 것이 더 있다. 더 있다. 는 점에서 이제 학자들과 좀 다르죠. 판례를 좀 봐두셔야 돼요. 자, 본죄는 미수처벌정이 없고, 자,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밀을 누설함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봐두시면 돼요. 다음,
여기서 객체 나와 있죠? 객체에서는 2번을 체크해 두세요. 자, 통설, 학설은 법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국한하자는 것이 학설이지만 판례는 이에 한하지 않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이 판례를 좀 봐두셔야 돼요. 판례가 밑에 나옵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그쵸? 자, 법령이라고 되어 있죠, 법조문 자체가. 근데 법령에 한하지 않고 그 외에 뭐가 더 있다? 밑에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경찰 간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법령에 한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밑에 2번. 감사원 감사관이 기업의 비업무용 파란색으로 비업무용 파란색입니다. 보유 실태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제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 올라가 보시면 감사원 감사관 갑은 토지 공개념 도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정부가 그렇지? 기업의 비업무용 보유 실태에 관하여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30대 재벌 520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비율이 1.2%가 아니고 이것은 43%였다는 그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이것이 과연 공무상 비밀 누설죄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감사원 감사관 갑이 이것을 언론에 공개를 하면 죄가 될 것인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보호법익이 침해가 되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보호법이 뭐라 했습니까? 그 비밀 누설에 의해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관 갑이 그 기업의 비업무용 보유 실태가 1.2%가 아니라 43.3%라고 말했다고 했을 때 국가 기능이 위협받나요? 국가 기능이 위협받아요? 43.3%가 되면 국가가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요? 적게 걷어요? 많이 걷지. 1.2%는 1.2% 세밖에 못 받는데 43.3%라고 해서 4.3%에 해당하는 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비업무용 보유 실태가 43.3%라고 얘기한 것은 국가 기능이 위협받지가 않나요? 그래서 본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은행 감독원이라든지 뭐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공신력에 대해서 문제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과 국가 재정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기능은 위협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본죄의 성립을 부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보죠. 자, 구술 문제네요. 구술 시험 문제를 수험생에게 알려준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죠. 그렇죠? 국가 시험 문제인데 국가 시험 문제를 미리 사전 노출하게 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본죄 성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다음 차적조의 사건 볼게요. 사실관계 읽어보시고요. 자, 판례 2번을 보시면 2번 별표. 자, 구청에서 체납 차량 영치 및 공매 등 업무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밑에 부탁을 받고 차적조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뢰 유사 휘발유 제조 현장 부근에서 잠복 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그 차가 경찰청 소속 차량이다 라는 정보를 알려서 그 친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본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차량이 경찰청 차량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국가기능이 마비됩니까? 응? 여러분 경찰서 한번 가보세요. 경찰서 가보면 경찰차가 얼마나 많아요? 응? 그걸 다 적어오면 뭐 경찰서 기능 마비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차량 소유 관계에 세모 치시고 이 차량이 경찰차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자, 사실관계 보시게 되면 시청이 이전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실과 그 이전 부지 위치를 알게 되었던 것을 기화로 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능이 마비됩니까? 마비되지.
그쵸? 투기업자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 정부가 발표되기 전에 정부가 그 시청 시설이 어디로 이전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땅 투기꾼들이 먼저 가서 선점해버리고 선의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줄 수는 없죠. 알려주게 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빨간색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게 되는 것은 본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 뭐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오른쪽 가볼까요? 자, 1번에서 예정가격 동그라미 알려주면 안됩니다. 공사 예정가격 동그라미. 그 다음 3번, 2번에서 고소사건의 증거물에 관한 정보 고소사건의 증거물 동그라미 알려주게 되면 본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밑에 간통장면 촬영한 CD 간통장면 동그라미 이걸 알려주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체할 수가 있겠고 증거인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면 국가기능이 마비됩니다. 그쵸? 그 다음 3번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 이에 관계된 수사 상황들 수사 기재에서 지휘서 기재 내용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알려주면 안 돼요. 가로 2번에서 책임자의 잠정적 판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FTA 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8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갑을 위하여 중국에 파견될 이 특사단 의원들 명부를 알려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본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추가되지 않는 거 볼까요? 옷값 대납 사건의 내사 결과 보고서 요거 세무치시고 이것은 비공지 사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서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서 본죄 성립을 부정했고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게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소속이고 인적사항이 이런 것들은 보통 TV에서 많이 나오대요.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피사실이라든지 인적사항이라든지 상해 정도라든지 신병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TV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도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죄가 되지 않죠. 선거방해죄는 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